BTS 오빠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7분. 맞죠? 야, 설마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은 야, 나 방송 접어야 될 수도 있어. 야, 7명 맞죠? 이거 말 실수하면 안 돼. BTS 형님들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 5초 들려. 5초. 많이 못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기 때문에. 자, 아십니까 이 노래? 야, 이거 알지? 야, 이거 모르면 곤란해요 이거. 이게 그 유명한 노래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몇 회? 억 단위. 페이클럽. 와. 참고로 이 형들을 키우신 분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방시혁 아저씨죠. 빅히트인데 작년에 지분 조금 파셨어요. 조금 팔아서 650억인데 8% 팔아서 650원 12배 하면 한 8천억 정도, 7천억, 8천억 정도를 평가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작년 얘기예요. 게다가 이거는 특정한 뭐 어떤 걸로 좀 싸게 한꺼번에 매각을 한 거고 지금은 얼마로 보냐? 자, 일단 빅히트의 실적입니다. 실적부터 보죠. 참고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 말고 다른 그룹들도 있는데 거의 모르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조단일 거라고? 아유, 그렇게 거의 원 그룹이 내는 한 팀이 내는 매출액이 2018년에 2,300 이렇게 올랐죠. 지금 영업이익이 830억이거든요. 감이 안 오죠. 1조를 벌 수는 없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실적인지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 모르면 감이 안 오는데 이걸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SM, JYP, YG, 빅히트 이게 3대. 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누가 1등이에요? 이건 지금 800억. 대충 보세요. 대충 예상이니까. 이거보다 조금씩 더 나오곤 했을 텐데 영업이익이 1등. 물론 매출액은 한 3등 정도 되죠. 2,200억인데 비용이 없죠. 사용하는 비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훨씬 적게 들겠지. 사람 숫자도 훨씬 적고 근무한 인력도 훨씬 적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엄청 높은 데다가 지금 영업이익이 800억이 넘었죠. 아까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어떤 효율성에서 앞에 있는 3개의 엔터테인먼트사를 단 한 개의 그룹, BTS 단 한 개의 팀이 넘나 안 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쪽에 가치가 좀 더 크겠지. 왜냐면은 데리고 있는 어떤 아티스트라 그러죠? 데리고 있는 아티스트의 연습생들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평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당장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쪽이 대단하죠. 거의 원팀인데.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요 3개의 SM, JYP, YG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자, 2018년입니다. 시가총액이 SM이 1조, JYP가 1조, YG가 7천억이었거든요. 빅히트는 그러면은 저 정도인데 얼마를 평가되느냐? 여기쯤 어디를 평가되겠죠. 1조에서 여기까지. 멀티플 얼마일지가 다르겠지만 1조에서 1조 5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가 상승률은 JYP가 123%. 와,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상장을 하면은 1조 이상, 1조 5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빅히트가. 단 한 개의 그룹이.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요건 약간 딴 얘기를 드리면 1조에서 1조 5천억이면은 얼마를 들고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 방시혁 형님이 43%를 들고 있죠. 지금 50.88이었는데 팔아서 43%야. 그럼 빅히트가 1조에서 1조 5천억까지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거만으로 6천억 이상 경영권 뭐 이거 치면은 거의 8천억에서 1조까지 돈을 번 거야. BTS 한 팀으로 1조 5천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1조 5천억이 되면은 43%니까 이제 6천억은 무조건 확보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한 650억 받았으니까 거의 7천억이라고 보면은 이거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거 주면은 못해도 8천억에서 거의 1조까지 평가이익이 나온 겁니다. 팔진 않겠지, 당장은. 참고로 이건 잠깐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아까 전에 얘기하시던데 방준혁 아저씨라고 계세요. 누구냐면은 넷마블 오너입니다. 자, 이거 방준혁 아저씨하고 방시혁 아저씨하고 뭐 형제라는 썰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건 아니랍니다. 먼 친척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방준혁 아저씨가 넷마블에 옛날에 30%가 넘었는데 지금은 24% 정도 들고 있어요.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4월 15일 기준으로 10조가 넘었어요. 11조. 24%면 얼마입니까? 2조 6천 정도 되죠. 거의 3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보다, 저 방시혁 아저씨가 동생이죠. 동생보다 훨씬 부자죠. 지금 뭐 3조 가까운 지금 평가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게다가 방준혁 아저씨가 넷마블이 빅히트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25%를 샀어요. 왜냐하면은 넷마블이 올해 만드는 게 뭐다? BTS 월드잖아요. 넷마블이 요즘에 그 뭐 4월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개발할 걸로 뭔가 발표를 많이 한 게 BTS 월드, 방탄소년단 월드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넷마블이 샀습니다. BTS 월드를 만들겠다. 요런 이제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방탄소년단의 가장 아무래도 위험이랄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분들의 어떤 대단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얘기 많이 하죠. 글로벌 인기 아티스트 음악 관련해서 유튜브 조회수인데요. 2017년 1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지금 훨씬 더 올랐는데 1년간 지금 세계 1, 2, 3, 4, 세계 5위죠. 32억
뷰. 여기서 여기도 사실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트와이스도 있고.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놀란 게 뭘 놀랬냐면 와 씨, 에드시런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형입니다. 요즘에 영국 음악 시장의 지배자예요. 지배자. 미국도 사실상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에드시런이라는 형이에요. 누구냐고. 그럴 줄 알고 제가 노래를 1초 들리겠습니다. 1초 잘 들으세요. 나 오래 못 틀어줘요. 이거는 저작권이기 때문에 1초 들릴 테니까 전 세계 글로벌 넘버 1 꼽으라 그러면은 꼽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1초. 야, 이 정도 들렸다고 잘리진 않겠지? 자,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어디선가 들어봤던 바로 그 노래 Shape of You입니다. 1초 넘었다고? 잠깐만. 자, 이게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노래 유튜브 조회수가 42억 뷰 나왔어요. 42억 뷰. 세계 랭킹 2위예요. 2위. 모든 유튜버 동영상 중에 42억 뷰. 근데 2등이에요. 야, 1등 아는 분도 계시네.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데스파시토가 1등이죠. 61억 9천만 뷰. 현재 20억 뷰가 더 많은 압도적인 1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게 저기 북미 남미 쪽은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데스파시토예요. 데스파시토 61억 9천만 뷰. 모르신다고? 야, 잠깐 2초 틀어드리겠습니다. 2초. 아, 이거 위험한데? 2초. 잘 들어. 어우, 야, 위험하다. 이거 아시죠, 이거? 비버 형도 이거 노래 불렀어요. 위험했어. 자, 이거 들으면 알죠, 들으면. 요 노래가 유튜브에서 랭킹 1위. 현재까지 61억 뷰입니다. 61억 뷰. 잡혀간다고? 야, 이제 이거 틀었다고 잡혀가겠냐. 나중에 이렇게 가서 들으세요. 지금 가서 여러분들이 1뷰를 더 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중독성 있어요. 에드시런 형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말 아티스트처럼 생기셨습니다. 정말. 우리 핫산 형하고 닮았는데 왠지 일을 시키면 잘할 것 같고 뭐 매점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뭐 잘 사오게. 이분이에요, 이분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여자친구 결혼하셨나 지금? 이렇게 좀 되게 순박하게 생긴, 되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생긴 이분이 월드 랭킹 뭐 가수 순위로 뽑으면은 세계 거의 탑에 가까운. 아까 대표곡은 이걸로 떴죠. 에드시런 형인데요. 이거 뭐 가서 인터넷 가서 보시면은 이 형의 위험 어린 뭐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영국 차트거든요. 영국 음악 차트 뭐 몇 월 차트인데 1등에서 이게 지금 에런 시런 형 거죠. 1등에서 15등까지 차트 중에서 하나 빼고 다 자기가 넣었다. 하나 빼고 다 자기 거를 넣었다는 이런 뭐냐 이거. 자기가 몰래 클릭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돈 주고? 이 정도 위험을 가지신 지금 영국에서는 거의 차트 올킬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나중에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탄소년단 형이 어떻게 그렇게 뜰 수 있었냐 그거를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뭐 나이 많은 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80년대에는 그냥 음반 기획사였죠. 음반 기획사고 뭐 1대1로 계약 맺고 음반 내는 이제 그런 걸로 주로 갔는데 90년대에 들어서 약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은 SBS가 출범을 하는데요. 90년대 기억나시죠? 92년도엔가 SBS가 그때까지는 KBS 뭐 MBC 이쪽 독점이었는데 SBS가 나오면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때를 전후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크게 바뀌는데요. 이때 전에는 방송국이 연예인을 전속 계약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예인이 예를 들면 KBS에 나오면은 MBC에는 못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탤런트나 뭐 그런 거 다 직접 뽑잖아. 예를 들면 뭐 MBC에 나오면 KBS 못 나오고 SBS 나오면 이렇게 못 나오고 그랬는데 SBS가 출범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연예인들을 모시고 옵니다. 왜냐면 자기 출범해서 인기가 없으니까 돈도 좀 쓰고 공격적으로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전속 계약 시스템이 없어져요. 전속 계약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아, 그러면은 내가 SBS에도 나올 수 있고 MBC에도 나올 수 있고 KBS에도 나올 수 있네.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연락할 곳이 너무 많아져. 여기도 연락해야 되고 저기도 연락해야 되고 알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옛날에는 내가 KBS 출신이면 KBS PD만 알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나를 어디선가 얼마에 데려올지 협상을 할 필요가 생겨요. 셋이 몸값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기분 안 나쁘게 뭐 이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죠. 에이전시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1995년에 SME 가장 먼저, 물론 89년에 수만이 형님이 먼저 만들긴 했는데 법인이 됩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95년, 96년에 YG, 97년에 JYP 쭉 생겨요. 이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은 이전에는 못 생겼지. 이게 생겨봐야 뭐 이전에는 뭐 전속 계약인데 자기가 뭐 협상하고 내고하고 뭐 할 게 별로 없는데
그걸 지났기 때문에 요게 딱 해체되면서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사의 시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요 90년대와 1995년 사이에 이수만 형님 가수였죠. 가수였다가 앨범이 마지막에 좀 잘 안 돼서 요 90년대 95년 사이에 사실은 음악 세계를 우리나라 한국 현대음악? 대중음악을 흔든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 형이 나오잖아요. 이 형이 92년에 데뷔를 합니다. 태지 보이스가 나오죠. 서태지 아저씨가 나오면서 뭔가 우리나라 대중음악계 이전까지는 트로트였어. 대부분 트로트가 한 반 이상, 발라드가 반 이렇게 나뉘었다고 거의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서태지 형님이 92년도에 등장하면서 가요계의 어떤 흐름을 바꿨죠. 게다가 여기 있는 분이 나중에 YG를 만들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나중에 YG를 만들고 여기 있는 형도 뭐를 만들었는데 계속 하시지 그거 안 하셔서 좀 되게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사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SM부터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SM이 등장했을 때 1990년대를 SM을 먹여 살렸다고 하면 뭐하고 SM이 목을 매달았던 아티스트가 누구였냐면은 현진영이었어. 기억나시죠? 현진영과 와와였어. 이 와와가 누구냐? 1기 와와가 구준혁 강원래였어요. 준엽이 형님, 강원래 형님. 이거 누구예요? 나중에 클론이 됐죠. 2기가 누구였냐? 김성재, 이현도 형님. 나중에 듀스가 되죠. 3기의 이름을 잠깐 올렸던 형이 진우션의 션형.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름값만 보면은 막 90년대 초반에는 현진영 형이 태지 형하고 2인자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까지는 뭐하고 어느 정도는 비벼 볼까 말까 물론 압도적인 1위였고 이런 때였거든요. 이때 당시는 이제 굉장히 이랬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좀 그나마 좀 먹고 살만 했는데 하필이면은 요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뭐 안 좋은 얘기니까 우리 현진영 아저씨가 잠깐의 유혹을 못 참고 다 아시겠지만은 약을 하셔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현진영과 와와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SM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한 방에 날려줄 SM 엔터테인먼트의 구원자 SM을 구한 지금 이사까지 되신 그쵸 H.O.T의 시대가 1996년에 H.O.T 1997년에 SES 1998년에 신화 줄줄이 만드는 대로 대박이 나죠. 96년 H.O.T 97년 SES 98년 신화 99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2000년 보아. 와 라인업 1년 단위로 장난 아니죠 이거. 와 라인업만 봐도 아 잠깐만 SM이 이때 당시에 미친듯이 잘 나갔겠다라고 딱 보기만 해도 H.O.T, SES, 신화 이게 1세대 아이돌들의 신화적인 인물들이 이때 다 나오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본격적으로 비상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라고 막 뛰려고 그랬는데 돈을 좀 버니까 2002년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겨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수만 형님이 정확히는 제가 뭐 SM 엔터테인먼트 걸 잘 모르지만 이수만 형님이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열심히 경찰 검사 형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또 SM 엔터테인먼트가 한창 한 5연 타석 홈런 정도 날리고 좋았는데 여기서 뭐 배임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려요. 또 회사가 또 한단 말이야.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위기의 SM을 구할 진정한 슈퍼스타가 사실상 2세대 중에서 우리나라 K-팝이라는 거를 해외에 드디어 알릴 만한 K-팝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동방신기가 등장합니다. 2003년 동방신기, 2005년 슈퍼주니어, 2007년 소녀시대, 2008년 샤이니, 2012년 엑소, 2014년 레드벨벳. 특히 2003년 동방신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이 동방신기 형들부터는 뭐 보아 누나부터기도 했는데 2000년 중반부터는 K-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본으로 넘어갔거든. 일본으로 서서히 아티스트들이 이제 가수 우리 아이돌 형들이 일본에 넘어가요. 슬슬.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한 매출이 이랬다면은 갑자기 매출이 이래집니다. 매출이 이래지면서 또 하나 그때 당시 결정적인 게 발생을 하는데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2000년대 후반쯤 돼서 빨간색 라인이 엄청나게 커져요. 무슨 소리냐면은 디지털 음반 시장이 열립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음반이 아니라 디지털로 듣고 디지털로 스트리밍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생겨요. 특히 언제부터 빵 터지냐면은 03년, 05년은 그저 그랬는데 07, 08년을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스트리밍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디지털의 시대,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면서 그전까지는 음반 판매 정도하고 공연 정도 수익에 머물렀었는데 이때부터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수익이 추가 수익분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만큼이 시장이 더 생기는 거야.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들이 주가가 어떻게 돼요? SM 엔터테인먼트 실적이거든요. 결정 이렇게 갔다고. 여기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08년, 09년, 10년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K-팝이라는 동방신기와 보아 누나를 더불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그 결정적인 거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열리면서 스트리밍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이 커지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 전까지는 엔터테인먼트의 사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은 주식하는 분들 알 거예요. 잡주였습니다. 잡주. 기억나세요? 이 전에는 나 SM 샀어 그러면은 뭘 그런 잡주를 사?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어.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도 안 냈어요. 잡주여서. 야 이거 봐봐. 이거 분석해서 뭐 할 거야? 이거 맨날 이런데 이거 잡주였어요. 잡주.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떤 하나의 그게 섹터화되면서 커진 게 있대요. 자 이게 SM의 주가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때부터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인기는 쩌는데 앨범 판매가 100만 장이냐 200만 장이냐 이거에 목을 걸었으니까 100만 장 200만 장을 얼마나 많이 파냐 그리고 뭐 기껏해야 공연 뭐 우리 동네 그리고 한국 국내밖에 갈 데가 없잖아. 뭐 1년에 한두 번 공연하는 거 뭐 저기 뭐냐 뭐 KBS MBC 출연해서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아닌 겁니다. 그게 동네 장사가 아니에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주가가 얼마였냐? 지금 최저점은 700원인데 한 1000원 언저리였을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7만원을 갔어요. 700원이 7만원 가는데 1년, 2년, 3년이 안 걸렸어요. 100배 올랐어요. 100배.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사가 완전히 펀더멘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때서부터는. SM만 바뀌느냐? 다 바뀌죠. 뭐 JYP도 그렇고 뭐 YG도 그렇고 요 때를 기점으로 회사들 덩치가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받았나? 잠깐 신문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막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50배 60배 가고 있을 때 칭찬 일색이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실적이 2010년에 이제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 반응이 이게 2011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 기사가. 이 뒤에까지는 이제 쭉 모르던 그 당시의 기사여서 그러는데 일본도 일본인데 스트리밍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YG는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 YG 형님들 요즘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시지만 96년에 SM 다음으로 창립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진우션 형님들과 원타임 기억나십니까? 원타임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2000년 초에 뭐 휘성형, 세븐형 등장하고 2006년에 사실상 YG를 먹여 살린 그룹이 등장하죠. 빅뱅입니다. 사실상 YG를 진짜 하드캐리한 그룹이거든요. 사실상 거의 뭐 YG의 몸통이죠. 몸통.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인데 2006년에서 거의 지금까지 10년 이상 YG를 끌어왔죠. 물론 테디 형도 있는데 테디 형은 이제 그 해주는 형이니까 YG는 쭉 잘 나갔어요. 빅뱅 이후로 쭉 잘 나갔는데 2012년에 사실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노래 음악 쪽에서 뭔가 엄청난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에요. 강남스타일을 전후로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해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거든요. 이 노래가 싸이 형이 만들어놓은 강남스타일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왔어요. 자,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조금 이따가 우리 JYP 형까지 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10년 이후로 가장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를 바꾼 사건이 뭐라 그러면은 이거라 그러겠어요. 강남스타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JYP 형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JYP 형님은 97년에 바로 또 1년 있다가 창립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 기억 속에 이거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JYP 형님은 옛날에 뭐 이런 거 한창 잘 나가실 때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좀 자극적인 뭐 이런 거를 추구하셨던 제 기억 속에 우리 형님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악을 부르면서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뭐 이래서 이거를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미지화를 잘 시키는 뭐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야 오히려 회사를 만드니까 안 그렇더라고. 계획적으로 그랬다는 느낌이 지금 와서는 들어요.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한 거지 실제 사람은 안 그런가? 이런 사람이 드는데 자 우리 진영 형님의 JYP는 97년도에 바로 1년 뒤에 나오면서 초반에는 G.O.D 형들이 먹고 살죠. G.O.D 형들이 하드캐리 하다가 2002년에 B 2007년에 사실상 JYP 엔터테인먼트의 부흥을 가져온 원더걸스가 나옵니다. 원더걸스가 Tell Me, So Hot, Nobody가 2000년도 이후로 3연타 홈런이 이게 최고 아닐까? 노래 3개 연달아 히트 친 거는 이게 거의 최고가 아닐까? 사실상 국민그룹이었죠. Tell Me, So What, Nobody로 뭐 3연타 말로 홈런급을 치고 거의 국민그룹으로 가는데 2009년에 미국을 가요. 원더걸스를 데리고 진영이 형님이 뭐라고 하면서 데려가시냐? 한국선 더 올라갈 데가 없다. 진짜 꿈과 야망은 엄청난 형이 한국에 올라갈 데가 없다. 우리 진영이 형이 그러면서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갑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정확한 판단이었는데 문제는
가서 개고생을 하죠. 언더걸스 고생한 거 뭐 보면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뭐 가서 뭐 진짜 뭐 동네 뭐 슈퍼 같은 데 가서 공연을 하고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반향을 못 익히고 돌아왔는데 그게 잘 보세요. 2009년이에요. 그리고 불과 3년 뒤에 아까 제가 말한 우리나라 노래에 우리나라 2010년에 패러다임을 바꾼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불과 3년 뒤에 그렇게 진영이 형님이 하고 싶었던 세계를 뒤흔든 노래가 원더걸스가 아닌 무려 데뷔가 10년이 넘는 중년 가수? 작년 가수? 하여튼 뭐 이상한데 나이도 많이 들고 뭔가 인기도 없을 것 같은 싸이 형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뒤흔들어요. 잠깐만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민그룹을 데리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현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고생만 죽도록 하고 별 소득 없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니 국내에만 있던 뭐 데뷔 10년 차도 넘는 가수가 노래 하나 냈더니 갑자기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들어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2010년에 드디어 유튜브가 우리나라 석권을 해요. 싸이가 강남스타일이 언제 나왔다고? 2012년. 원더걸스 누나들은 이거보다 좀 전에 갔죠. 2009년. 아직 유튜브의 위력을 잘 모르던 때 넘어갔단 말이야. 중간에 이게 나오고 싸이 형이 사실상 유튜브를 자기의 홍보 매체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 미국을 안 가도 나의 노래를 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 내가 누군지를 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야. 이 시대가 열리자마자 싸이 형이 올라탔죠. 원더걸스 누나도 진짜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싸이 형이 이걸 봤으면은 전략을 바꿨을 텐데 옛날에 하듯이 거기에 가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공연을 다니는 100번을 다녀봐야 이 유튜브에 한 번 올린 거를 따라가지를 못하죠. 당연하잖아. 관심도 없고 고생만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이게 참 타이밍인데 중년 가수 싸이 형이 순식간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쓸고 가는데 자, 이 형이 근데 이게 보면은 1등을 하고 강남스타일이 막 미국에 가서도 뭐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강남스타일이 원히트 원더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인기가 떨어져요. 노래가. 싸이 형도 고민이 많았겠지. 이게 원히트 원더로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보시면은 조금 있다가 젠틀맨, 행오버, 대리, 뉴페이스 노래가 쭉 나오는데 조회수가 이렇게 내려가죠. 왜 그럴까? 이때 싸이 형이 강남스타일로 대박을 낸 거는 이 노래가 대박을 낸 겁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뭐 굉장히 흥겹기도 하고 세계에 갑자기 어떤 땅 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싸이 형이 대박을 낸 게 아니라 강남스타일의 노래가 대박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제가 불렀으면 물론 안 됐겠지만 싸이 형의 어떤 그 이미지가 대박을 낸 게 아니라 강남 노래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안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고민하겠죠. 이걸 안 떨어지게. 예를 들면 젠틀맨도 이만큼 되고 행오버도 이만큼 되고 뭐 데디도 한 이만큼은 되고 이런 방법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게 뭘까? 노래에 집중되지 말고 노래 하나가 좋고 안 좋고의 원히트 원더, 투히트 원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느 정도는 깔아주고 가는 게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한국말을 쓰고 동양인이 미국이나 세계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노래 하나로 뜨면은 그 다음 곡은 안 되니까.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팬덤이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주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나를 팬들과 연결을 시키느냐,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이번 곡이 말하는 거와 다음 곡의 연결성은 뭔지를 나랑 대화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팬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옛날엔 불가능했지. 뭐 영어가 되겠어, 뭐 미국 현지 가서 뭐가 되겠어. 근데 이제는 되죠. 뭘로 돼요? 이걸로 되지. 서울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이런 게 내가 누구고 나는 뭐고 어떤 얘기를 하고 요즘에 뭐가 관심 있다. 그럼 뭐가 생기는 겁니까? 팬덤이 만들어져. 자, 그러다 보면은 이 형들의 노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아까 싸이 형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싸이 형은 원히트 원더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만한 게. 그리고 쭉 내려왔는데 강남스타일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노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꾸준함이 보장이 된 거예요. 팬덤으로. 그러면 뭐가 된다고? 이게 가능한 거. 이젠 이게 가능해요. 뭘 하더라도 와서 제 여기 방송 나와서 방탄형들이 하품만 해도 하품만 해도 한 몇 억 뷰 나올 수 있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BTS 형들이 서울에 앉아서 여기다가 나의 얘기를 들어봐, 나의 수액을 들어봐 하면은 누가 생기는 겁니까? 아미가 나오는 거.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원더걸스 누나들은 직접 미국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힘들었죠. 힘만 힘대로 쓰고. 그리고 반대로 싸이 형은 이걸 통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 근데 이게 안 됐죠.
내가 누구냐, 나라는 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게 안 되니까 팬덤 형성이 안 됐단 말이야. 이거를 원더걸스 누나의 고생과 싸이 형이 그 정도 하고 끝난 거를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방탄형들, 방시혁 총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거를 합쳐서 이거를 만드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전략을 짜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원히트 원더로 강남 스타일처럼, 물론 매력도 있겠지만 이 형님들이 엄청난 매력 덩어리지만 이 매력을 전략적으로 짜서 성공을 한 겁니다. 방시혁 아저씨가 의도를 했는지 안 됐는지 제가 톡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 형들 노래를 보시면은 이 노래와 이 노래가 이 노래 사이에 연관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저도 뭐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이 앨범과 이 앨범 사이. 물론 나중에부터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유튜브 가서 보면은 뭔가 계속 얘기를 해요. 영어를 하고 못하고 중요하겠냐? 아니 내가 영어 못해도 내 유튜브가 영어 하면 되지. 이게 얻어 걸린 게 있겠습니까? 내가 영어 못해도 여기다 영어 자막 달면 되지. 아니 BTS 형들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면 좋겠지. 잘하면 좋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영어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뉴스가 뜨기 시작합니다. 뭐가 뜨냐, 싸이 형 때도 이미 유튜브의 위력을 알았는데 BTS가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런 걸 바꾸면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유튜브가 모든 걸 바꿔놨다. 해외 음원 매출, 이제 음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음원 매출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유튜브 뭐 30억 뷰 봐서 뭐 한 20억 벌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팬들과 대화하는, 거기를 통해서 세계와 대화하는 플랫폼이 하나의 거대한 카카오톡이 된 거죠. 하나의 거대한 카카오톡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성공한 사람이 선구자가 가서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 그 팀들은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 활용 성공 공식이 플러스 팬덤 만들기. 이젠 다 따라하죠. 이젠 다 따라하는데 우리 BTS 형들이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두 가지를 합친 성공 공식이 상당히 참신했던 거지. 물론 방탄 형들의, 방탄 오빠들의 어떤 매력도 엄청났지만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따라하는 게 나오죠. 게다가 시장도 받쳐주죠. 어떤 시장이? 오디오 스트리밍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쭉쭉쭉쭉 커지고 있고 전 세계 유튜브 음악 듣는 비중이 46%.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가뜩이나 우리 BTS 오빠들이 그걸로 통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커지거든?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모빌리티 산업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써있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어요. 한 10번쯤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안에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잉여 시간이 발생을 한다. 지금 핸드폰도 대단한 거죠. 내가 출퇴근할 때 듣고 있잖아. 스트리밍 하는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차가 뭐다? 제4의 핸드폰이라는 거죠. 제4의 미디어 스크린이다. 그럼 여기에 뭘 담을지가 엄청 중요하겠죠.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이런 와중에 BTS 형이 음악적으로 그쪽으로 성공을 했단 말이야. 멀티플을 많이 줘야겠죠. 지금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게 2018년 거네요. 지금 보시면은 쭉 보면은 세계의 콘텐츠, 이건 이제 만화, 영화 다 포함한 거니까 무려 2조 9,990억, 3조 달러라고 치면 3,000조 정도 되는데 음악,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이거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왜 애플이 애플릭스 이런 거 하면서 이 시장에 달려드느냐, 디즈니도 그렇고 이 시장의 사이즈가 커서 그렇습니다. 사이즈. 이건 제가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2014년 걸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세계 콘텐츠 시장이 음악, 영화, 방송만 6,600억이고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2021년이니까 한 6천억 정도의 2조라고 봐도 지금 자동차보다 커요. 2014년 거긴 해서 이거보다 한 20-30% 높게 봐줘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보다 큰 산업이에요. 게임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전체 IT 산업과 다 잇들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건 물론 지금 더 커졌겠지만, 이만큼 됐겠지만 전체 IT 산업과 다 잇들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애플 관련해서 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이렇게 컨텐츠 쪽으로, 디즈니도 그렇고, 디즈니도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 옛날 방송을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유튜브를 향한 애플의 도전 요 방송을 보시면 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컨텐츠 쪽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형들이 그렇게 참 우리가 보기엔 옛날 방식으로는 딴따라 같고 별거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춤만 추고 노래만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가지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전혀 국제 경쟁력 없고 전략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쪽이 있어요. 저 딴따라 같이 놀고만 있는 형들은 오히려 엄청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 돈을 엄청 벌거든요. 지난해 국내 은행 이게 총이익이 무려 45조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냐? 88%가 이자예요.
써있잖아요. 비이자 이익이 12%야. 88%가 예대 마진이에요. 이자 여러분들한테 대출해주고 돈놀이한 거 전체 수익의 88%가 무려 45조를 버는데 글로벌 은행들은 20-30%라고 나오죠. 보통 20-30%. 이 45조 이 어마어마한 산업에서 최첨단 혁신을 달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형들이 많은 이런 어떤 금융 쪽, 굳이 은행뿐만 아니라 그냥 금융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금융이라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혁신이 여기에 비하면은 저 BTS 형들에 비하면은 글쎄 BTS 형들과 BTS 오빠들은 지금 뭐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건 어떤 아이디어를 썼던 간에 여긴 쉽지 않아요. 잘 안 돼. 물론 뭐 이쪽 금융 쪽도 다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왜 우리나라 금융업이 그렇게 좀 낮은 평가를 받는가 이거 하나만 보세요. 봅시다.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여기 위가 비이자 이익의 수익률입니다. 이자놀이 말고 딴 걸로 돈을 벌었을 때 수익률. 여기는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리스크. 이쪽은 리스크고 이쪽은 수익률이라고. 이자 수익 말고. 자 그러면은 어디가 좋은 데냐면은 많이 벌고 위험이 낮은 이쪽이 좋은 데겠죠. 이게 좋은 거고 적게 벌고 위험이 높은 이쪽은 안 좋은 겁니다. 그쵸? 평균선이 요 가운데 있는 선이에요.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위는 조금 좋은 거고 아래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브라질은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데 위험도 엄청 높은 거죠. 이거는 토토하고 있는 거고 로또하고 있는 거고. 자 미국은 훌륭하죠. 위험은 조금 높지만 그 평균치에 비해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죠. 심지어 인도도 높아. 러시아도 여기 있어. 한국은 수익률도 낮고 뭐 위험도 낮긴 한데 이 정도면 위험도 낮은 거기 낮긴 한데 수익률이 낮죠 기본적으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긴 하실 텐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한국이 여기 있잖아요. 미국이 여기 있고 심지어 중국이 우리나라 위에 있네. 물론 이거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많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떤 규제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거 하나로 얘기하기 상당히 뭐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금융업은 상당히 그 세계와 싸우는 혁신적인 것과는 죄송하지만 좀 거리가 아직 있어요. 마치 우리 엔터테인먼트로 치면은 그때 비상하는 거 봤죠. 어떤 일로 인해서 2009년, 2010년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리밍 넓어지고 갑자기 옆에 일본까지 시장이 넓어지고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이 열리면서 수익률이 비상하잖아요. 주가도 비상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요런 게 아직 안 왔어요. 이 앞에서만 놀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시장,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시장 국내에서만 놀고 음반 내고 음반 파는 것만 하고 그냥 뭐 행사 몇 개 뛰고 예능 나오고 할 때는 아까 보셨잖아요. 앞에 주가가 바닥 기잖아. 수익률도 그냥 맨날 거기서 거기 벌고 그러다가 어느 그 한순간에 글로벌하게 바뀌고 시장도 같이 도와주면서 올라가죠. 우리나라 금융업도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언제 올까?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안 오고 우리가 굉장히 막 놀고 먹고 그냥 춤만 추는 것 같은 BTS 오빠, BTS 형들은 오히려 혁신을 하는 거죠. 변화를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실패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분들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고 전략을 실행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업도 이런 특이점이 와서 뭔가 뭐 일본이건 중국이건 한 발을 내디면서 점프를 하는 퀀텀 점프, 뭐 트리플 점프를 하는 그럴 때가 오기를 늘 바랍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융 쪽을 하려면 또 한두 시간 걸릴 거 아니니? 대안이요? 금융 쪽 대안? 제가 대안 혹시 무식하네요. 무슨 대안을 얘기했어요. 요런 게 왔으면 좋겠다. 와서 우리나라 금융도 잘 됐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은행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금융 쪽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 자러 가자. 안녕.